네, 반갑습니다. 지구과학의 윤달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18페이지 지진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진파부터 해서 이제 광물로 넘어가게 될 건데, 지진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진파는 어렵지 않은데 뒷부분에 나올 이제 광물들이 외울 게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돌이다 보니까 이건 따로 뭐 이해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암기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유의 깊게 좀 잘 꼼꼼하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광물 같은 경우는 외우기만 하시면, 잘 암기만 하시면 뭐 이제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18페이지 지진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파는 일단 처음에 보시면요, 교재 18페이지 맨 윗부분에 조사 방법이라는 게 나오죠. 조사 방법은 이제 이거는 교재로 보겠습니다. 이제 시추, 그다음 화산 분출, 그다음 멘틀, 포획암 연구 이런 게 나옵니다. 시추는 실제로 이제 땅을 파는 거죠. 땅을 파서 이제 보겠다 이거고, 그다음에 화산 분출물,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마그마가 솟아오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분 조사를 통해서 내부에 어떤 게 있는지 표시를 체크를 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멘틀 포획암 연구.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획암이라는 게 마그마가 이제 감싸고 있는 암석이에요. 이것도 이제 뒷부분에 배울 거지만 결국에는 지구 내부에서 분출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성분 분석을 한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간접조사 보겠습니다. 간접조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땅을 파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배울 지진파라든지 아니면 이제 압력이나 이제 온도 변화 또는 이제 운석 등으로 우리가 유출을 한다 이거고요. 운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지구가 미행성 충돌로 이루어져 있죠. 미행성 충돌이기 때문에 결국엔 지구도 우주에 있는 물질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운석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대충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모르죠, 이거를. 우주 벌써 지구가 만들어진 지 46억 년 정도가 됐는데 그거를 유추하기가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연구를 좀 하겠죠. 그래서 운석 같은 게 이제 떨어지면 별똥별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운석 같은 걸 주스면은 그 상금이 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상금이라기보다는 그걸 이제 나라에서 매입을 해가는데 그 돈이 좀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우주로 가서 이제 그거 운석을 이제 가져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경비가 드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똥별 할 때 뭐 가끔 매년은 아니지만 가끔 뉴스가 나오죠. 이제 운석 주워서 이제 뭐 로또다 이렇게 해서. 자, 보겠습니다. 그럼 지진파 탐사를 볼 건데, 자, 지진파부터 볼게요. 자, 지진파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캡처를 좀 하실 수 있게 좀 더 꼼꼼하게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진파는 지진이 발생 시 이제 형성되는 파동이죠. 그래서 자, 이제 이 파동이라는 건 결국엔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요. 결국엔 파동이라는 건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뭐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잠깐의 그림을 보면 용어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도 대충 한 것 같지만, 자, 우리 집이 있고 지진이 여기서 터졌다고 합시다. 지진이 터진 지점을 우리가 진원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에너지가 방출된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면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왔을 때 이 위치를 우리가 진앙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진원에서 우리 집까지의 거리를 진원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진앙까지는 진앙거리가 되겠죠. 진앙거리. 자, 그리고 진원에서 진앙까지 요 길이를 우리가 진앙 깊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깊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천발 지진이 있었고 뭐 중발 지진, 그다음에 신발 지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천발 지진은 한 70km까지, 70km, 뭐 킬로미터 안 쓰겠습니다. 70까지. 중발은 70에서 100, 신발은 100km 더 이상 내려와서 지진이 터졌다. 그러면 이제 신발 지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진앙거리는 그래프로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프 해석으로 알 수가 있는 거고, 진원거리는 계산을 좀 합니다. 진원거리는 계산을 좀 해요. 보통 이제 D라고 씁니다. 진원거리는 계산을 좀 할 건데, 일단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더 보겠습니다. 파동의 종류. 파동의 종류는 실체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파는 우리가 L파라고 하면 되고요. L파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재에 있는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아, L파 느리다. 그다음에 뭐 진폭은 크다.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체파를 볼 건데 실체파에 P파와 S파를 봅니다. P파와 S파. 자, P파는 우리가 종파라고 하고요. P파는 종파라고 하고요. S파는 횡파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파동을 전달해주는 지진파뿐만 아니라 뭐 물결파도 있고 뭐 음파도 있죠.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해요. 매질. 적진 않겠습니다. 매질. 그러니까 땅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땅의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자, 종파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진행 방향과 지진의 진행 방향이죠. 진행 방향과 땅의 흔들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것. 보통 여기 평행이라고 쓰는데 나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란한 파동을 종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횡파는 에너지의 진행과 진동이 수직인 파동을 우리가 횡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속력 같은 경우는 P파가 조금 빨라요. P파가 6에서 8km/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횡파가 한 2배 정도 느립니다. 3에서 4km/s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P파 같은 경우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를 하고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하고 그다음에 S파는 고체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S파는 고체만. 그리고 진폭은 S파가 좀 더 큽니다. 진폭은 P파가 작고요. 그 다음에 S파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진폭이라는 건 우리가 파동이 이렇게 있을 때, 파동이 뭐 이렇게 있을 때 요만큼, 그 다음에 또는 아래쪽으로 요만큼, 이거를 우리가 높이, 그러니까 파동의 높이죠. 쉽게 얘기하면 높이를 진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페이지에 지진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지진계를 그리면, 우리가 지진계, 뭐 지진을 측정하는 장치가 되겠죠. 지진을 측정하는 장치가 돼서 상하동 지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동 지진계가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하동 지진계는 이렇게 해서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종이가 감겨있는 이 통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게 될 거고요. 수평동은 이걸 그대로 눕히면 됩니다. 수평동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걸 이제 수평동 지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18페이지의 밑에 보시면 3번, 4번에서 뭐 PSC, 그 다음에 진원거리, 뭐 이렇게 해서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죠.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고, 그래프도 좀 이것저것 있긴 하는데,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진을 측정을 하면 지진이 처음에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파동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진폭이 얘는 작죠. 얘는 P파고 얘는 이제 S파가 될 겁니다. 그렇죠? 크게 출렁거리는 S파가 될 거고, 당연히 먼저 도착한 파동이 P파가 되겠죠. P파가 속력이 빠르니까. 자, 그래서 요만큼의 시간, P파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 S파가 도착한 요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PSC라고 부릅니다. PSC.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진이 뭐 4초 후에 P파가 도착하고 10초 후에 S파가 도착했다. 그럼 PSC는 6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그러면 PSC라는 건 다시 써볼게요. 자, PSC라는 건 결국에는 P파가 온 시간, S파가 온 시간이죠. S파가 온 시간 10초에서 P파가 온 시간 4초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써봅시다. 자, 이거를 다시 써보면 자, 우리 속력이라는 건 뭐죠? 속력이라는 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죄송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자, 속력 S파의 속력분의 그다음에 우리는 진원 길이를 재는 거예요. 진원 길이. 자, S파가 이 D만큼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TP는 P파가 진원 거리를 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뭐 수학적인 건데 잠깐 통분을 해보면 얘는 뭐 PS, VS, VP 그리고 VP 빼기 VS 요게 이제 PSC가 되겠죠. 그렇죠? PSC. 자, 그럼 결국에는 자, 요거를 넘겨볼게요. 요거를 넘기면 이게 없어지면 결국에는 VP 빼기 VS 여기는 VS, VP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S파와 P파의 속력이 정해져 있죠. 각각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PSC와 요 진원 거리가 비례한다 이거죠. 비례한다. 그래서 PSC가 크면 클수록 진원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SC.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진원거리 PSC 요 3번, 4번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3번, 4번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제일 밑에 오른편에 보시면 주시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주시곡선. 자, 주시곡선이 있는데, 자, 볼게요. 이거 진원거리죠. 제가 아까 진항거리라고 얘기한 것 같네요. 진원거리입니다. 진원거리. 자, 그 다음에 주시곡선은 이건 그냥 그래프만 잘 볼 줄 아시면 되는 건데 여기 X축을 보면 진안거리라고 써 있습니다. 자, 진안거리. 우리 아까 그래프로 체크를 한다고 했죠? 요만큼은 진안거리 그래프로 본다고 얘기했고요. 여기는 뭐 시간이 되겠죠. 여기는 시간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너무 정확하게는 안 그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건 P죠. 밑에 먼저 온 게 이제 P파니까 P파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온 게 이제 S파죠. 나중에 온 게 이제 S파. S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요게 PSC잖아요. 요 가운데 요게 이제 PSC가 됩니다. 그렇죠? 요 차이가 PSC가 되니까 지난 거리. 그럼 만약에 PSC가 정해져 있겠죠? 요만큼이 어떤 숫자인지. 그럼 이제 PSC를 알면 여기 있는 지난 거리도 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안 거리도 이거 PSC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19페이지에 진안과 진원의 결정 이런 게 나와요. 진안과 진원의 결정에서 그림이 조금 뭐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별 얘기 아닙니다. 자, 일단은 지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얘기를 할게요. 참고 사항으로. 일단 지진의 세기를 보겠습니다. 지진의 세기. 자, 지진의 세기는 진도가 있고요. 진도가 있고 규모가 있어요. 자, 진도랑 규모랑 전부 뉴스에서 이제 들어보셨죠? 그래서 얘는 로마자로 표시를 하고요. 로마자 뭐 중요하지 않고 얘는 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얼만큼의 피해를 받았냐예요. 실제로 얼만큼의 피해를 받았냐. 그러니까 지진이 위치에 따라서 이게 위치마다 지진 그 진원에 가까운 지역은 좀 피해를 많이 받았을 거고 먼 지역은 피해를 좀 적게 받았겠죠. 그렇죠? 똑같은 지진이다 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를 나타나는 걸
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규모는 뭐냐면 규모는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나는 거고 얘는 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거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리랑은 상관이 없고요. 얘는 지진 발생 시 방출하는 총 에너지의 양이에요. 총 에너지의 양. 얘는 어디서 재든 절대값입니다. 절대적으로 규모 몇이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규모는 딱 이제 정해져 있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물건 가격이 있으면 딱 그 가격이 있고 이거 누구는 비싸다고 느끼고 누구는 싸다고 느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원 깊이를 보는 건데 19페이지 제일 위에 그림이 진원 깊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림을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보시면 A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진앙 거리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진앙 거리가 있으니까 진원 거리도 있고 진앙 거리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거를 원래는 저렇게 지금 9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해서 A가 있고 진원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있고요. B 지역에서 이 지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면으로 볼게요. 그림을 3D로 그릴 자신이 없네요. 자, A가 있고요. A가 있고 오늘 그림이 참 안 그려지네요. 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A, B, C가 있고 그게 이제 19페이지의 그 왼쪽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진원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진원 거리. D 되겠죠? D. 진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요렇게 해서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오른쪽 그림을 그릴 건데 자, 보시면 요 그림만 갖고 올게요. 요 그림만 갖고 왔을 때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그림이 중요한 건 아닌데 교재에 잘 그려져 있으니까 교재로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잘 못 그리겠네요. 자,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요만큼을 우리가 진원 깊이라고 하자.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 있죠? 여기 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진원 깊이라고 하자. 여기는 진앙이라고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진앙. 그다음에 여기가 진원 깊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실 때는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게 문제 나오진 않을 거니까 문제 보시고 그림이 나오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 내부 구조가 나오죠. 자, 19페이지 밑에는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거는 지금 잘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지구 내부 구조입니다. 20페이지의 지구 내부 구조. 지구 내부 구조도 지난번에 살짝 하긴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디에 중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20페이지에 그 그림이 이렇게 위에 한 줄, 위에 3개, 아래 3개 있죠? 위에 3개 있는 그림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지구 내부 구조. 내부 구조. 자, 지구는 이제 지각이 있죠. 그다음에 멘틀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핵이 있고, 그다음에 내핵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핵, 그렇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자, 지각에는 대륙 지각이 있었고, 여기 이제 돌들이 좀 나올 건데 외우셔야 됩니다. 해양 지각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 기억을 좀 상기시키면 대륙 지각은 대충 두께가 한 35km, 해양 지각은 한 5km 제가 평균 두께가. 그래서 두께는 대륙 지각이 두껍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께는 대륙 지각이 두껍다. 대신에 밀도는
해양 지각이 더 크다, 더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도가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밀도가 크면 보통은 질량이 좀 무겁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분이 좀 무거운 애들로 돼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합니다. 지구과학에서는요. 자, 그래서 지각은 주로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지각과 멘틀의 이제 경계면이 이렇게 있겠죠? 이걸 우리가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호면. 됐죠? 모호면. 자, 멘틀은 상부와 하부가 있고요. 멘틀은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지고,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지고, 자, 상부도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상부 멘틀이 뭐 암석권, 하부 멘틀이 연약권 이건 아니고요. 멘틀이 이제 자 설명을 할 거지만 암석권이 있고 연약권이 있었죠. 그래서 물론 암석권은 지각과 이제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암석권은 100km까지고 연약권은 한 400km까지입니다. 100부터 400까지. 100에서 400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 멘틀은 2900km까지인데 여기에 비하면 400은 너무 윗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상부 멘탈이고 보통 암석권은 멘틀의 최상부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암석권과 연약권이 이렇게 있고 암석권은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약권에서는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판의 운동이 발생해서 뭐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멘틀과 이제 핵을 나눌 건데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자, 핵을 나누겠죠? 멘틀과 이제 핵 사이 요거를 우리가 구텐베르크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텐베르크면. 면까지 쓸까요? 자, 구텐베르크면. 자, 그다음에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자, 외핵 같은 경우는 액체로 돼 있어요. 외핵 같은 경우는 액체로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돼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외핵의 대류로 인해서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 뭐 이런 걸 했었죠. 그다음에 내핵은 이제 고체다.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내핵은 고체다. 그래서 외핵 같은 경우는 철과 니켈이 주로 이루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로 철과 니켈이 이루어져 있고 요걸 하나 빼먹었네요. 다 대륙지각은 뒤에서 이제 하겠지만 화강암질로 되어 있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해양지각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현무암질.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핵과 내핵을 나누는 이거의 경계면 우리가 레만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레만면.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그 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지구 내부로 올수록 지구 내부로 이렇게 내려올수록 밀도 크고요. 온도 높고요. 압력도 큽니다. 됐죠? 압력, 온도, 밀도가 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래프를 보실 건데 여기에 그래프 중에서 조금 다시 볼게요. 그래프를 다시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있을 건데 두 가지를 좀 볼게요. 두 가지. 거리, 그다음에 깊이. 지구 표면에서부터 중심까지의 이젠 깊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속도가 됩니다. 속도. 지진파를 보낸 거예요. 지진파를 이렇게 해서 자, 지진파를 볼 건데 자, 지진파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좀 극단적으로 밑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그리긴 했습니다, 제가. 자,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은 위에가 이제 멘틀, 제일 왼쪽이, 그 다음에 외핵, 그 다음에 내핵이에요. 그래서 이 흰색 그래프가 이제 파동인데 S파냐 P파냐를 구분을 할 건데 멘틀이 고체고 이제 유동성 고체였죠. 어쨌든 고체, 내핵도 고체, 외핵도 액체,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통과할 수 있는 이제 P파가 되겠죠.
요 흰색은 이제 보라색은 지금 고체를 통과하다 액체는 통과를 못하죠. 그럼 당연히 더 고체는 통과를 못하겠죠. 여기를 통과를 못했으니까 이게 이제 S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고체만 통과했으니까 그럼 이걸 보고서 고체만 통과하고 여긴 못 오니까 두 번째 있는 여기는 이제 외핵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실 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그래프가 화면이 잘리진 않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안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지온 구배라는 게 있어요. 뒷부분에 나올 거지만 지온 구배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지온 구배. 지온 그래프는 지구 내부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지온 구배 곡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융선이라는 게 있어요. 용융선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죠. 그 21페이지에 제일 오른쪽 밑에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래프가 이상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파트는 그리고 여기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고 기출문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용융곡선이라는 결국엔 녹는 온도의 곡선이죠. 녹는 온도 곡선. 근데 보시니까 지구의 온도보다 녹는 온도가 낮아요. 여기 녹는 온도가 낮다. 그러면 녹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엔 액체라는 얘기고 이거 그러면은 요 구간이 여기가 외핵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핵 부분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죠. 여기 요만큼이 외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2페이지와 21페이지. 지진파는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제일 이제 중요한 거고, 요거 이제 PSC와 진원거리, 그 다음에 진항거리가 더 비례한다. 요 정도가 더 포커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22페이지 지각 평형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각 평형설 지구의 역장 볼게요. 이거 지우고 보겠습니다. 지각 평형설이나 아니면 역장, 중력 여기 파트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계산식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각 평형설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각 평형설. 자, 지각 평형설은 뭐냐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맨틀 위에 땅이 이젠 맨틀 위에 있는 지각의 양이 정해져 있다요. 맨틀 위에 있는 지각의 양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더 많이 지각이 이제 올라오면 그게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좀 지각의 양이 적어졌으면 그때는 위로 올리려고 한다. 이런 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각이 맨틀 위에 있죠. 지각이 맨틀 위에. 그래서 침강과 융기를 통해서 지각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침강과 융기를 통해서. 그럼 이제 침강이 뭐고 융기가 뭔지를 아셔야겠죠. 자, 우리가 이제 수영장은 아니고 그냥 물에 스티로폼 나무를 띄워놨다고 합시다. 물에 스티로폼 나무를 띄워놨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비나무 토막을 올리니까 A가 조금 가라앉겠죠. 그렇죠? A가 조금 가라앉을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강. 그리고 이제 비가 쌓였죠. 이 비가 쌓이는 건 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퇴적.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비를 다시 치워요. 비를 다시 치우겠습니다. 그러면 A가 다시 위로 살짝 뜨겠죠. 그렇죠? 가라앉았던 A가 살짝 뜰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융기라고 얘기를 해요. 땅이 솟아오르는 건 융기, 가라앉는 건 침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이 막 나오긴 하는데 융기한 지역, 침강 지역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지역들이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밑에 그림 보시면 뭐 해안 당구,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는 이제 융기한 지역이고 침강은 뭐 다도해, 피오르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결국에 이제 중간에 프레트설과 에어리설이에요. 프레트설과 에어리설. 자, 여러분들 책에서는 왼쪽 그림이 에어리설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프레트설입니다. 밑에가 이렇게 판판한, 밑에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게 프레트설이에요. 자, 에어리설. 그다음에 프레트설.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상하게 막 써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에어리설은요. 거기 보시면 지각의 밀도가 일정한 겁니다. 자, 에어리설은 밀도가 일정하다. 프레트설은 밀도가 다르다 이거죠. 밀도가 불균일하다 이렇게 쓸게요. 밀도가 불균일하다. 그러니까 더 단단한 물체가 있고 더 단단한 땅이 있고 더 가벼운 땅이 있다. 왜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거기 있듯이 자, 에어리설은 이렇게 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교재에 그림이 있으니까 저는 뭐 많이 크게나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 프레트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프레트설은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자, 각자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자 설명할 수 있는 지형이 있고 설명을 못하는 지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게 지각과 자, 얘가 지각이고 밑에 있는 게 멘틀이잖아요. 그럼 결국엔 요 면이 모호면이에요. 그렇죠? 요게 이제 모호면인데 여기는 모호면이 이렇게 되겠죠. 이 보라색이 모호면인데 자, 우리가 지각할 때 그림은 안 그렸네요. 지난번에 지각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 대륙 지각은 이렇게 생기고 해양 지각은 이렇게 얇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연약관, 그다음에 뭐 암석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륙 지각의 모호면이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직선이 아니다. 이거를 설명을 가능한데 프레트설은 이제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게 프레트설은 모호면이 일정하다. 에어리설은 다르다. 그래서 모호면이 깊이가 다르다. 이건 설명을 못합니다. 대신에 프레트설은 밀도가 불균해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밀도가 불균일하다는 걸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는 밀도가 일정한 거니까 대륙 지각이든 해양 지각이든 밀도가 다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밀도가 불균일하다고 아예 애초에 나온 거니까 실제로도 불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적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교재에 없으니까 여기는 모호면의 깊이가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레트설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밀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죠.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밀도가 불균은 결국 이거예요. 자, 우리가 가라앉은 깊이를 보면 전체 네모 중에서 얘는 요만큼 거의 반이 가라앉은 거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가라앉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바깥에 있는 애가 밀도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도가 더 무거워. 그러니까 더 많이 가라앉았다. 그렇죠? 더 많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원래 부피보다 더 많이 가라앉았다. 이걸로 보시는 겁니다. 뭐 단위 부피당 원래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건 우리가 하지 말고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애는 자기 원래 부피보다 조금 가라앉았죠. 이런 게 이제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이제 22페이지에 거기 1, 2, 3번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조륙 운동의 원인은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제가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얘는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건데 지금 침강과 뭐 융기, 침식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본 거고요. 여기 침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침식은 그냥 깎이는 걸 침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식은 그냥 깎이는 걸 침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자, 23페이지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자, 23페이지에 자, 지구의 역장이라는 게 나와요. 지구의 역장. 그 만류 인력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자, 중력.
지구의 중력 이꼴 만류 인력이죠. 그렇죠? 만류 인력. 근데 만류 인력이랑 사실 원심력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원심력. 그렇죠? 원심력. 자, 중력은 우리가 표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표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구 표면이 매끈하다. 그리고 물질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구의 표면이 매끈하고 그다음에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분포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표준 중력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만류 인력 볼게요. 만류 인력. 우리 물리 공부하시니까 만류 인력이라든지 원심력이든 요거는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한 번 더 그냥 상기시킨다는 가정으로. 자, 만류 인력은 자, 질량을 갖고 있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있을 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 질량이 있는 물체끼리 서로 당긴다 해서 우리가 만류 인력 상수, 그 다음에 거리 제곱의 질량의 곱합니다. 근데 어차피 중력은 지구와 나 사이니까 내 질량은 다르죠. 저의 질량과 여러분들의 질량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G는 상수예요. G는 상수, 만류 인력 상수. 자, 거리는 그냥 반지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지구 반지름으로 보고요. 라지 M은 지구 질량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하나의 숫자죠. 그렇죠? 이거 숫자가 그냥 굳이 그럼 상수가 3개인데 계산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의 숫자로 만든 게 이젠 중력 가속도 G입니다. 뭐 9.8m/s 제곱 이런 거 하죠. 그렇죠? 10으로도 쓰고 9.8로도 쓰고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자, 그래서 만류 인력은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이제 물리 시간에도 계속 나올 거니까 이제 쉽게 아실 수 있는 거고, 원심력도 마찬가지죠. 원심력도 공식으로는 mr 오메가 제곱입니다. mr 오메가 제곱. m은 질량이고요. r은 회전 반지름이죠. 얘는 회전 반지름입니다. 이거를 착각해서 지구와 나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회전 반지름. 요 r가 좀 다른 겁니다. 알겠죠? 요 r가 좀 다른 거. 요거 r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메가는 이제 회전 각속도 이런 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해서 타원으로 돼 있죠. 지구가 이렇게 해서 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좀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지구가 이렇게 타원으로 생겼는데 거의 9입니다. 거의 9. 그래서 지구는 긴 반지름이 있고요. 긴 반지름이 있고 짧은 반지름이 있는데 헷갈리니까 요거를 그냥 R'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반지름 R'. 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요 반지름을 R로 하는 겁니다. 회전 반지름. 이거를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거예요. R. 알겠죠? 요 회전 반지름을 R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만류 인력이라는 거는 자, 첫 번째 만류 인력은 분모가 작을수록 큰 거죠. 그렇죠? 지구와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자, 지구와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지구 반지름인데 지구와 나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해서 점점 위로 갈수록 이 거리가 짧아지죠. 그렇죠? 짧은 반지름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만류 인력은 위로 갈수록 극지방으로 갈수록 위도가 클수록 커요. 위도가 클수록 만류 인력이 크다. 그렇죠? 만류 인력이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만류 인력은 이제 위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죠? 만류 인력은 위도에 비례한다. 자, 두 번째. 근데 이제 위도가 높아지면 이 R 값은 줄어들죠. 그렇죠? 제가 여기 사는 게 저위도고 여기 사는 게 고위도인데 여기는 지금 고위도로 가면은 이렇게 있고 완전 극지방으로 가면 R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원심력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원심력은 mr 오메가 제곱. 원심력은 위도와 반비례해요. 그렇죠? 위도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극지방 같은 경우는 원심력이 없는 거죠. R이 없으니까. 그래서 극지방은 중력이 곧 만류 인력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중력이라는 거는 자, 세 번째 중력은 위도가 높아질수록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죠? 얘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증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있을까요? 자, 이 내용이 이제 그 23페이지에 쭉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에서 쭉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측 중력하고 뭐 중력 이상이 있는데 일단은 실측 중력을 한번 볼게요. 실측 중력은 뭐냐면 실측 중력은 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중력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진자를 왔다 갔다 해서 재는 건데 그 단진자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진자의 주기로 구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공식으로는 2파이 그다음에 G분의 L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힘들어한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해가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이제 중력 이상이라는 게 나오죠. 실측 중력과 표준 중력의 차이가 나오는 중력 이상이 나올 건데 보시면 자, 그 얘는 좀 더 보시면 이거 뭐 중력은 위도가 증가할수록 얘는 원심이 작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보다는 만류인력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셉니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실제적으로 얘 중력은 거의 만류인력이랑 똑같기 때문에 만류인력 이꼴 중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위도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외우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원심력이라는 이제 다른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이제 공부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중력 이상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 써야겠다. 자, 중력 이상. 자, 중력 이상은 뭐냐면 실측 중력과 표준 중력의 차이로 얘기를 합니다. 표준 중력. 근데 우리가 지금 표준 중력도 했고, 그다음에 실측 중력도 했습니다. 표준 중력도 했고, 실측 중력도 했는데, 자, 이 값이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그러면 결국에는 실측이 표준 중력보다 크다. 이게 이제 플러스 값인 거죠. 그리고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작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값인 거죠. 마이너스 값.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엔 뭐냐? 실측 중력이 크다. 이 얘기는 외우시는 게 편해요. 자, 실측 중력이 크다. 이거는 밀도가 큰 물질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얘는 밀도가 작은 물질이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밀도가 큰 물질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보통 단위 부피이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크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측정했을 때의 중력이 더 크다. 내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밀도가 더 큰 물질이 있으면 실측 중력이 좀 더 커진다. 이렇게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밀도가 큰 뭐 해양지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 말이 좀 엉켰지만 결국에는 실측 중력이 크다는 얘기는 밀도가 큰 애가 존재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밀도가 작은 녀석들이 있는 지역은 중력 이상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중력 탐사는 이제 중력을 이용해서 뭐 지하 자원이나 지하 구성 물질의 분포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4페이지의 지구자기장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지구자기장은 자, 외의 대류로 다이나모 이론이 발생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구자기의 3요소 편각, 복각, 수평각 이렇게 해서 우리 복각도 했고 편각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편각은 얼마나? 편각은 진북에 있어서 자, 여기 진북에 있어서 나침판으로 타진 이 자북이라는 게 진북과 몇 도 차이가 나냐? 요걸 이제 편각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 복각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복각은 나침판이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재졌다. 그럼 이렇게 볼까요? 그냥 말이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됐다. 그럼 나침판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북반구입니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면 북반구. 그래서 그럼 얘는 뭐 대충 각도가 중간이니까 뭐 중위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새 나침판은 여기에 또 추를 달아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우리 북반구에서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적도지방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아 얘는 남쪽에서 나와서 북쪽에서 갈 건데 북쪽으로 갈 건데 여기가 이제 S극이고 화살표 머리 쪽이 N극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게 지구 자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25페이지는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뭐 자기 폭풍과 영년 변화로 인해서 좀 변할 수 있다.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어서 한번 읽어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광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울 게 많으니까 꼼꼼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